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우리가 왜 피곤한지, 그리고 그 피곤을 어, 부담으로 느끼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긍정적인 활력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 없을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피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진화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피곤을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 또는 문화의 영향에서 그 영향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부제를 다중에서 이야기로라고 했거든요. 이 다중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런 겁니다. 내 자신 속에는 하나의 나, 점으로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아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할 겁니다. 이건 물론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들의, 그 학자들의 주장들, 그리고 어떤 과학적 성과들을 종합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다중이란 말은 하트와 네그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제목의 책을 쓴 바도 있습니다. 좀 맥락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 다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많은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많은 나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뭐냐? 그것을 어떤 적절한 의미를 부여한 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아들을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피로를 즐기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먼저 피로의 의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에서는 어떤 질병을 볼 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사인, 심텀, 신드롬 이런데요. 사인이라는 것은 징표입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목소리가 변하고 열이 나죠.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징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증상, 이게 심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감기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증상과 징표가 있단 말이죠.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러이러한 것인 증상과 징표가 있을 때는 이걸 감기로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신드롬이라고 그럽니다. 피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징표도 아니고요. 또 그 증상이 또 뚜렷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로를 의학적으로 볼 때는 신드롬, 증후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피로에 대한 과학과 철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로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고요. 왜 피곤한지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사유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두 권의 책을 내용을 버무려서 말씀드릴 겁니다. 왼쪽 거는 과학이고요. 오른쪽 거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피로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증상을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볼 겁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하는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과학의 그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이런 피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겪어온 진화 또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볼 겁니다. 우리 진화 단계 또는 역사 단계에 따라서는 그 피로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시대를 다중자아의 시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시대, 다양한 나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나들이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 피로를 극복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피로라고 하는 현상을 단순히 어떤 몰아내야 할 그런 질병 또는 징표 또는 증상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을 품는 의학을 사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그 논의되고 있는 의학의 새로운 사조들에 대해서 그 피로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사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피로사의 증상을 보겠습니다. 제가 의학적인 이야기로 출발했습니다만 그 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어떤가 살펴보니까요. 참 그거 좀 암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약 63%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대요. 근데 직업이 의사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그것이 44%로 줄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뭐 수명 그 통계 같은 거 보면 의사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뭐 크게 뭐 수명이 짧아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건강을 생산하는 노동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쉽게 피로해하는 뭐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통계를 보면 의과 대학생들이죠. 이제 그 의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 의대생들이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아주 일상적인 피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45%가 소진 증후군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건 많고 뭐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좀 그 유계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원인을 제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건강을 담당한다고 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그런 건강한 삶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국내 자료인데요. 제가 다른 의과대학에 있을 때 굉장히 놀란 겁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심리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서도 훨씬 우울증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발표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요. 우울증의 내용을 보면 그 자존감 상실이 제일 높답니다. 놀랍잖아요. 그 지금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경쟁에서 이긴 학생들 아닙니까? 뭐 1% 내에 속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피로사의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십시다. 이런 얘기부터 출발합시다. 로버트 사폴스키라고 하는 밑에 있는 이분은 이제 스트레스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제 개코 원숭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두툼한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구에 사는 모든 종의 99%에게 스트레스는 사바나에서 경험하는 3분 동안의 충격과 같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동굴벽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물의 습격을 받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죽거나 뭐 다치거나 할 수도 있지만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겠죠. 그래서 3분 정도라고 봤어요. 3분 정도의 충격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것은.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죽거나 살아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그래서 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스트레스 사라지고 피곤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와 피곤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피곤을 느끼는 그 어떤 원초적인 원인이다, 진화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늑대를 피해서 무사히 도망친 후에 긴장 완화는 현대인이 경험하는 소소한 긴장 완화보다 훨씬 더 달콤할 것이다. 그렇겠죠. 이것은 그 보상이 생존으로 주어지니까요. 현대인이 경험하는 긴장 완화라는 것은 그렇게 짜릿하진 않아요. 그죠? 그 강도가 약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지나고 긴장이 풀리면 우리는 심한 피로를 느껴 자리에 눕고 싶어진다. 사람에 따라서는 애정을 갈구하기도 하고 창의력이 폭발해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한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뭐 요즘엔 잘 안 합니다만 산행을 힘들게 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간다 칩시다. 그러면 그 노곤노곤함이 굉장히 쾌감을 느끼게 하죠. 그런 게 이것이 뭐 생존과 관계된 건 아니었지만 그것과 유사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산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을 때 그 피로를 느끼는데 그 피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리적 보상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인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한 애정, 창의력, 뭐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제 뭐 공감 능력 이런 것들과 관계된 호르몬을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생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강의 노예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아까 의과대 학생들 또는 의대생들의 피로,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제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에 대한 열광은 삶이 돈조가리처럼 벌거벗겨지고 어떤 서사적 내용도 어떤 가치도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의사들이 겪는 스트레스, 또 의대생이 경험하는 그 우울증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서사적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공부를 하고 내가 이런 치료 행위를 해서 뭐 환자의 건강을 보살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자기의 삶과 어떤 그 서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된 그 노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도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은 상투적으로 일어나마 의사라는 직업 또는 뭐 남을 도와주는 직업이 보람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최근에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그 피로를 느끼는 그런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가치와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돈으로 환원이 돼 버리잖아요. 그 돈이라고 하는 가치, 그 어떤 뭐랄까 대리적인 그런 가치가 그걸 대신해 버리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 보람, 그러니까 피로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보람도 느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이 그 보람과 함께 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인스턴트 건강, 인스턴트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오래 전에 어떤 칼럼 제목을 봤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웰빙 너 얼마면 되니예요. 우리는 웰빙이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돈 주고 사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그 가치 또는 어떤 서사,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 서사를 찾아가야 된다. 그것이 피로를 즐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자, 스트레스와 피로의 생리적 기능입니다. 스트레스는 생존을 향한 생리적 반응을 촉진합니다. 그렇죠? 맹수에 늑대에 쫓긴다고 생각했을 때, 그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생겨서 엄청난 괴력이 나오죠. 그 도망가는 그 힘이,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힘이 발휘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생리적으로 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균형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럽니다.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주어지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생기는 것을 알로스타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디폴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디폴트로 받아들여서 그 상태로 다시 몸이 적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생리적인 상태가 아닌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태에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로스타시스라고 그럽니다. 피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애정, 창의력, 성취감 같은 것들을 통해서 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건 신체적인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정신적인 것, 영혼의 피로, 카타르시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내적 긴장을 겪은 뒤에 정서적 안정을 찾아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과 내적 긴장이라는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안정을 찾았을 때 거기서 해방되죠. 그러니까 긴장이 피로라고 한다면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이제 피로 뒤에 오는 어떤 쾌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보상이죠. 쾌감이라기보다 보상. 피로 뒤에 따라오는 보상. 이것이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겁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간이 짧거나 강도가 약할 때는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메커니즘 통해서 향상성이죠. 다시 그 정해진 스테이트 상태로 돌아오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고정이 되어서 피로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시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문화적 피로라고 하는 것은 겪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일찍 죽기도 했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리적 피로라고 하는 것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리적 피로라는 것은 생존 활동에 따른 생리적 보상이 포함된 피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생존과 관련됐어요. 반드시 생존과 관련된 것이었고 피로도 그 보상을 받음으로써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현대인들은 문화적 피로가 있어요. 우리는 아주 급격한 속도로 문명을 발전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직도 석기 시대인 거예요. 우리 몸이 진화할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을 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으로는 엄청나게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몸은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의 생리, 이런 아까 말씀드린 보상 체계죠. 이 보상 체계와 산업사회 보상 체계는 다르잖아요, 전혀.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엇갈림이죠. 석기 시대의 생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보상 체계는 문화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적 필요는 생태적인 것이고 문화적 필요에서는 특히 현대로 오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발달돼 있죠. 자아라고, 이 원시 시대에는 자아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집단적으로 생존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의 일과 삶인데요.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인간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죠. 노동, 작업, 활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제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는 임금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생산품과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노동과 나의 삶이 소외된 거죠. 그다음에 작업이라고 하면 그런 나름대로 자기가 어떤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을 투여할 수 있단 말이죠, 거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어요. 장인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는 거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활동이라고 하면 내가 처음부터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관여를 해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나의 주체성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활동, 액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 아렌트는 노동, 작업, 활동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포이에시스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테크네는 그야말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의학도 일종의 테크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은 프락시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스스로 변화하는 그 속에서 자기가 하는 활동 속에서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나 스스로를 진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쥐를 갖고 하는 실험입니다. 이제 이렇게 케이지에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양쪽에 두 마리의 쥐를 넣습니다. 양쪽에 동일하게 전기 자극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쪽 쥐에게는 레버를 하나 달아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배우겠죠. 어떤 사인이 있을 때 통증이 왔다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몇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사인을 봐서 그걸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인이 왔을 때 그 레버를 누르면 통증이 안 와요. 근데 그걸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 마리의 쥐를 보십시다. 왼쪽 거는 한 일이 많잖아요. 통증을 피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사인을 잘 관찰해서 그것을 피하는 레버를 누르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다. 반대편 쪽 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반대편 쪽에 있는 애가 하는 거를 그대로 자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수동적인 것이죠. 이랬을 때 이 스트레스의 양이 어떻게 다르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놀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레버를 가진 쥐가 훨씬 스트레스 양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때 자극을 받잖아요. 전기 자극이라는 똑같은 걸 받지만 그것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때 훨씬 스트레스가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실험은 이제 인간에서 행해진 건데요. 우리가 건강 수준을 측정을 할 때 해보면 아주 엄청나게 대규모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자료에 의하면 아주 일관되게 건강 수준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자기 작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자기가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스트레스 양도 많고 결과적으로 건강도 좋지 않고 수명도 짧습니다. 수명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건강에 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일관되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변수는 이 불평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나중에 다른 기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피로의 진화를 보십시다. 피로의 진화, 피로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보면 석기 시대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자라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태, 자연과 나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존과 번식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피로라고 하는 현상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때 석기시대 때 수렵 채취를 하던 시기에. 근데 그런 피로가 진화한 것은 그것의 이제 생리적인 그 사인이 뭐냐면 생리적 보상이 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해서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생리적 보상을 해주는데, 그때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엔도르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러너스 하이라는 거가 있죠. 마라톤 선수들 왜 그 고통을 무릅쓰고 뛰느냐? 그 뛰었을 때 나중에 어떤 쾌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도르핀이라는 게 분비가 되고, 그래서 통증도 잘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중독된 사람도 많죠.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 뛰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은데, 뭐 중독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원시 시대에 진화한 그런 속성들을 100분 발휘하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직도 이 석기시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세로 오게 되면, 뭐 서양 얘기입니다만, 중세로 오게 되면 신이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자아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영생, 뭐 현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또는 현세의 영달을 위해서도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뭐 지금의 많은 종교들이 뭐 이런 쪽에 아직도 치우쳐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대로 오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을 물론 이제 간의 수고업 같은 그런 워크에 해당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레버가 아닌 워크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임노동자란 말이죠. 임금 노동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밥벌이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개인주의에 바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개인들을, 이렇게 노동자들을 개인으로 분리시켜서 그들의 노동을 착취한다고 할까요? 활용한다고 할까? 그런 목적에 의해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주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책임이다 이런 거죠. 네가 가난한 것은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근대에는 주체의 자아라고 볼 수가 있죠. 주체의 자아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대로 오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이상화해요. 최고의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하이라키에서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좋은 삶을 산다.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화된 삶이에요. 그 길이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직업에도 귀천이 없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런 어떤 하이라키가 있었고, 뭐 지금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상화된 주체를 실현하려고 했어요. 그 목표가 이상이 존재했어요. 그걸 쟁취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착취를 하는 경향이 생겨나죠. 뭔가 공부도 무지무지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야 승진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부귀와 용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자아실현의 어떤 척도였던 거란 말이죠.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런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해서 그런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극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흥미도 없고,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부여했던 그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만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속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많은 다양한 예를 들면 힙합을 한다든지, 이상한 무슨 귀걸이나 코걸을 하고 다닌다든지, 타투를 한다든지,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 부담 없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속에는 또 많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대와 현대사에서 이상화된 주체가 아니라
나만의 삶라고 하는 그런 뭐 욜로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뭐냐 결국은 그건 우리가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가치와 의미는 없다 이즘이. 그럼 뭐냐?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일단 일종의 내 삶의 저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최근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과 이제 피로 어떻게 관계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 형식이 지금 보신 것처럼 다양하게 변화해 왔잖아요. 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참여의 자, 복종의 자, 그다음에 주체의 자, 그다음에 이제 다중자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런 형식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형식들이 보상 체계와 관련돼서 우리는 필요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원시 시대에 수렵 채취 시기에 진화한 몸을 갖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상 체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 속에는. 그런데 그 보상 체계가 이제 문화적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여, 복종, 주체,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다 설명한 거죠. 참여 시대는 생존과 번식이 보상으로 주어졌고, 중세 시대는 복종의 대가로 용달 또는 사후의 영생이 보장됐어요. 근대에는 자기를 확충하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사회의 규범에 맞게 사는 것, 그런 주체를 만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수록 이상적인 자아죠.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성과를 끊임없이 초과 달성해야 하는 그런 자아 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21세기에는 다중자아가 이제 대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보상의 형식이 따로 없다는 거죠. 그 보상의 형식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의미와 가치죠. 근데 자기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려면 자기 삶을 하나의 이야기, 그럴듯한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사의 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자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다중자,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요. 어떤 노래가 있죠. 신촌 브루스인가요? 그리고 나중에 자우림이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 기가 막힌 노래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중자. 물론 그 노래의 본래 뜻은 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너무 많아요. 이건 이제 진화적으로 보게 되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도를 가지고 생명이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어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내 몸이 이렇게 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듈이라고 그래요.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소화기, 신경계, 순환기, 피부계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조화를 이루죠. 우리 자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생존의 자아가 있어요. 난 살아남아야지 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후손을 남겨야 돼요. 그 번식의 자아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뒤에 나온 거예요. 해석의 모듈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틀어서 아우르는 또 형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해석자 모듈이라고 이제 가자니가라고 하는 신경과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해석자 모듈을 우리는 하나뿐인 나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여러 가지 모듈들, 나한테 가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들, 그것들을 해석을 해서 하나로서의 내 몸을 보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존을 하려면 그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모듈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해석자 모듈인데 그것을 우리는 자아인 양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자니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 속엔 많은 나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자아가 아니라 다양한 나들의 집합이다. 나들의 집합이다.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단일 점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나다. 말씀드린 대로 다중자아 시대의 필요는요. 보상의 형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로. 다시 강조합니다만 원시 시대에는 그 보상이 생리적 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험과 생존을 보장받고 또는 생식까지 포함합니다. 그랬을 때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에요. 그것이 어떤 노곤노곤한 어떤 쾌감일 수도 있고요. 또 성적인 쾌락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장이 주어져야 내가 생존을 보존하고 내가 후손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존이 보장되고 후손을 남겨야만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취의 대상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욕망과 충족의 체계가 잘 어우러지지 않는 거죠. 욕망과 충족의 체계. 욕망과 충족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독특한 나름의 보상 체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그것도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만 허구의 이야기죠. 뭐 종교라는 것도 허구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라는 돈이라는 것도 허구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양반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21세기에 오게 되면서 그런 어떤 단일한 종류의 보상 체계가 없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필요의 내용은 과거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에서 그 필요를 즐기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법으로 갑니다. 이제 그건 뭐냐? 다중자아에서 이야기자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욕망과 충족의 체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내 속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주도적인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현대인들이 자살이 많은 것도 그런 것 때문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중자아에서 이야기자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통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걸 갖다가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플롯에 맞게 그거를 이제 일종의 창작일 수 있고, 또 창작과 더불어서 내 삶을 또 설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경로를 설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제가 이제 하는 수업 중에 생애 경로 설계라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반추함으로써 어떤 미래의 경로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앞을 만들어내는,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실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피로를 건강하게 즐기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다중자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뭐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신경과학이나 면역학 같은 데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그런 데서 그런 은유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나 아닌 것과의 투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면역학을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나들이 섞여 있어요, 그 안에. 면역세포들이 무지무지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무슨 T세포, B세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물질들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나와 나 아닌 것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은유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럼 면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무슨 병을 앓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병에 잘 안 걸린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거,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물질들, 뭐 이런 것, 세균들, 바이러스들, 뭐 그 밖에 많은 자극들, 그런 것들이 내 면역 세계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기록돼서 그것이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나라는 것은 계속 변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총체적인 나가 거기에 대응하고 또 그 새롭게 가해진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걸 내 속에 포함하기도 하죠. 면역도 그렇고 신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뇌라는 것도 우리 경험들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험이 뇌 신경세포에 기록이 되면은 그것이 새로운 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또 경험과 또는 자극을 만났을 때 또 그것을 또 내 속에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들이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단일한 해석자 모델이라고 했던 그런 것에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들의 공동체다. 이야기자를 얘기를 할 때는 고대 그리스에서 한 말인데 푸지오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후코란 철학자가 이렇게 자기 후기 철학의 주요 개념으로 샀는데요.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으로서의 자아, 나는 나 자신을 만드는 존재다. 내 자신이 자연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 자신이 나라는 자연을 만드는 주체이기도 하죠. 뭐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자아라는 것은 그것은 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자아의 문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어요. 피로는 삶을 푹푹 삶아서 새로운 이해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발효 탱크이며 삶의 문이다. 좀 이야기가 어려운가요?
삶을 삶아요. 살아온 것을 삶습니다. 내 속에서. 그리고 삶았을 때 새로운 어떤 그 이해의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지면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이제 그 삶의 문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문의다. 필요는 삶의 문의다. 이야기 자아의 문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푸코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술 작품이다. 나는 예술 작품이고 그래서 나는 그 예술 작품의 창작자이다. 그리고 창작자인 동시에 생산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를 품는 의학인데요. 지금 잠깐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여태까지는 의학에 포함하지 못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석기시대의 몸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죠. 그리고 지금의 현대 문화는 그 석기시대에 적응한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뭐 주류는 아직 아닙니다만 진화의학을 전공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애경로의학은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이 지금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만을 바라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봐야만 그 질병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 트라우마를 받았다, 뭐 학대를 받았다 그랬을 때 나는 정신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굶주렸다. 그러면 나는 자라서 고혈압, 당뇨 이런 걸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지 못했죠. 의학에, 주류 의학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애경로의학, 라이프 코스 메디신입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야기. 이야기를 의학 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생애경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진화도 포함되고 생애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를 품는 의학을 우리는 발달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한 이야기들 전체의 어떤 틀로 담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코기토, 앞에 그 강의 영상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코기토를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데카르트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은 코나투스다. 존재 지속의 욕구요. 존재 지속의 노력. 이것을 코나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존재 기본으로 보지를 말고 존재 지속의 노력을 존재의 기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점자였었단 말이죠. 코기토의 자아는 점자였어요. 근데 이걸 다중자아로 가자는 겁니다. 다양한 모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점자는 해석자 모듈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는 기본 방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사태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왜 그렇게 드라마에 열광을 하냐 얘기죠. 그리고 내 얘기도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얘기인데 왜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왜 감동을 먹고 하냐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픽투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념에서 이야기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유주의예요. 일단 점자라는 건 자유주의죠. 개인을 의미하죠. 자유주의가 또 개인주의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렸던 건 자연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로 제가 과학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진화로 설명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 몸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이해 방식인 것이죠. 지금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 자유라는 것도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진화해온 자연 속에서 우리를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서야 간다는 겁니다. 피로의 과학에서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한스 엘리에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캐논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구한 건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리적 반응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늑대가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우선 경보기가 있어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판단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럼 도망하기 위한 그런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겠죠. 그것이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뇌에 있는 어떤 작은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부신, 우리가 저 신장에 붙어 있는 부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바로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 도망가는 거죠. 그게 경복입니다. 그래야 생존이 보존되니까요. 그렇지 못한 개체는 다 사라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가해진다고, 하면, 그런 도망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면 저항을 해야 되겠죠. 싸워야 되겠죠.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하잖아요. 스트레스 반응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항기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싸워야 되니까 그 싸움에 필요한 어떤 스트레스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피질로 가는 건데 주로 우리가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이제 우리가 체력이 소진되겠죠. 소진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연에 있어서의 어떤 동물들에는 이 소진기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공벌레라고 그러나요? 어떤 스트레스를 가해주면 자기 몸을 동그랗게 몰죠. 말죠. 그래서 죽은 척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죽은 척하는 동물도 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것이 반응이 진화한 동물도 있단 말이죠. 인간의 경우에는 이거 세 개를 다 겪는다는 거예요. 경복이, 저항기, 소진기를 다 겪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피로를 과학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적응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스트레스, 뭐 추위랄지 무슨 뭐 통증이랄지 이런 스트레스는 특이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이 별도로 있지만 이것은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것이죠. 뭐 이 모든 어떤 스트레스에 이런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적응 증후군이